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햇살이 되고 싶은 남자 김현웅입니다. 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공기가 되고 싶은 여자 최희정입니다. 자, 추운 겨울철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각종 질환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잘 유지하게 되면요, 이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군요. 네, 바로 내 몸속의 온도, 체온인데요.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이 30%가량 떨어지기 때문에 또 심지어 암세포가 살기 좋은 환경까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체온도 높이고 건강도 유지할 수 있는 내 몸의 비밀, 잠시 후에 치유비책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자, 오늘도 날씨로 출발하겠습니다. 다 함께 출발! 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요정이 되고 싶은 여자 유혜인입니다. 오늘도 굿모닝과 쭉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야외에서는 겨울철 니트 관리법 알려드릴 테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는 아침 기온이 전국 대부분 영하권 추위를 보였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 온화한 출근길을 보이겠습니다. 서울이 1도, 어제 1도까지 내려갔던 강릉은 8도까지 오르면서 전국이 대체로 평년 기온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높습니다. 다만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서울과 경기 남부, 강원 영서 중북부에는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 새벽에는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남부, 충남 해안까지 확대되겠습니다. 대기가 건조한 상태에서 비가 내리는 시간도 짧아서 비의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대기 정체로 인해서 오전에 미세먼지, 나쁨으로 예보돼 있습니다. 차차 보통 수준 회복하겠지만 밤부터는 농도가 다시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전에는 맑겠지만 오후부터 전국에 구름이 들어서겠고요. 오후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서울이 1도, 대구 3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이 9도, 부산은 17도까지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온난한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오면서 평년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부터 북서쪽에서 유입되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이후 모레부터는 주말까지 특별한 비나 눈 소식 없이 영하권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생활지수 살펴보면 밤부터 약하게 비가 오기 때문에 빨래와 세차는 쉬워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난방지수는 노약자분들은 새벽에 약한 난방이 필요한 정도입니다. 대기가 건조하기 때문에 주변의 불씨도 잘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피플앤 이슈로 함께하겠습니다. 정철진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13일 북한군 병사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라고 부르죠. 이곳을 통해서 귀순했던 사건이 일어난 가운데 어제 오전 송영무 국방장관이 직접 사건 현장을 찾았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송영무 국방부 장관 그리고 국내의 언론들 취재진도 함께 동행을 해서 당시 이제 JSA 현장 확인에 나섰었는데요. 이제 그날 확인에서는 굉장히 특별한 사실 하나를 밝혀냈습니다. 네. 이런저런 CCTV 화면 이렇게 다 볼 수가 있었는데 네. 우리가 이제 범죄 영화 같은 것들, 첩보 영화 같은 걸 보면은 총탄이 들어가고 나가고 그런 흔적들을 보면서 네. 이 총을 어디서 쐈을까? 맞아요. 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예.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급박했던 현장 확인과 함께 이제 새로운 사실을 하나를 밝혀내게 됩니다. 저쪽에 보면은 이 나무라든가 건물에 총탄이 들어가게 된 그 흔적들을 찾아냈거든요. 근데 그 총탄이 딱 쏴게 됐던 그 발사각이 각도 위에가 이제 45도 위쪽에서부터 이제 발사를 된 것이 확인이 된 거예요. 높은 곳을 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박혔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당시에 그 귀순 병사가 뛰어들었을 때 뒤따라왔던 3명, 4명의 병사들은 아무리 총을 쏘려고 해도 총알이라는 거를 마치 농구공 던지듯이 위에서 이렇게 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뛰어서 쏠 수도 없고. 그렇죠. 위로 점프해서 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저 입사각을 보니까 아마도 저쪽에 4초소가 있거든요, 북한군. 초소에서도 저격병이 발사를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4명의 이제 쫓아오는 북한군 병사도 총을 쐈고 저쪽 사초소에서 초소병들도 역시 이제 귀순 병사를 향해서 네. 총을 쐈을 그럴 가능성이 높아서 또 하나의 이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게 된 겁니다. 네, 또 말씀하신 새로운 정전협정 위반 사항이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좀 자세히 얘기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저 JSA, 저 군사분계선 내에서는 자동 소총을 소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권총 정도만 찰 수가 있게 되는데요. 네. 그날 우리가 CCTV 화면을 보면 알겠지만은 쫓아오던 북한군이 들고 있는 그 총 누가 봐도 뭐 AK 소총, 그러니까 네네네. 거의 개머리판도 달려 있고요. 자동화기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동화기, 중화기 무장을 했다라는 건데 또 하나가 네. 잘 보시면은 저 병사의 등에 이상한 이제 이 박혁포 같은 것들이 로켓포 같은 것들을 함께 어깨에 메고 달려오는 모습이 있거든요.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저걸 좀 확대해서 봤더니 이제 보병용 박격포라고 해서 꼭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 보병들도 저지 RPG 로켓포들을 차고 있지 않았는가. 그럼 저거는 거의 완전 무장, 중화기 무장이거든요. 예. 기관총에다가 자동화기에다가 보병용 박격포까지 차고 있었다는 것은 완전히 정전협정 뭐 위반 아니냐. 또 이미 북한군도 넘어왔고 총탄까지도 우리 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제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어떤 식으로 이 북한군의 정전협정 위반을 이제 우리가 이 고지를 하고 통보를 하고 제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마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곧 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뭐 그냥 지나치면 안 될 것 같은 네.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서 꼭 책임을 물어야만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계적인 휴양지로 사랑받고 있는 인도네시아 발리가 네. 지금은 공포의 섬이 되었다고 하네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지금 우리뿐만이 아니라 네네. 전 세계 외신이 바로 이 인도네시아의 발리 섬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발리 섬의 최고봉 이 해발 3,100m가 넘습니다. 바로 이 아궁 화산이 다시 이제 분화가 시작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현재 아궁 화산의 상태 거의 엄청난 굉음에 계속해서 화산재를 뿜어내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당장 오늘 뭐 이번 주 내에 분화를 해도 폭발을 해도 뭐 이상할 것이 없을 정도로 네. 거의 지금 임박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인도네시아에서도 지금 저 경보 단계에서 위험 단계로 아궁 화산의 상태를 격상시킨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저 발리가 세계적인 휴양지 아닙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현존하는 시간에 거의 한 5만 9천 명 정도의 휴양객들이 이제 발리섬 안에 들어와 있는데 예. 문제는 저게 이제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발리섬의 국제공항은 폐쇄된 네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 발이 섬이니까 묶였네요. 이게 예, 떠날 예. 수도 없는 것이에요. 네. 전 세계에서 온 저 휴양 관광객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그 나라들은 지금 어떻게 대피시켜야 될지가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에도 이제 백두산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화산도 활화산이에요. 네. 그런데 이런 그 활화산이 터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위험성을 우리가 피부로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 화산의 분화가 시작되면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뭐 엄청난 네네. 일이죠. 특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뭐 화산의 분화 역사에서 거의 인도네시아가 자주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1815년에 있었던 탐보라 화산 폭발은 뭐 이때까지 발생했던 이 저 화산 폭발 중에 가장 컸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1800년대 초반이긴 하지만요. 당시의 기록을 보면은 1600m짜리 산 하나가 폭발과 함께 완전히 다 날아가 버리는, 사라져 버리는 그런 사건이었었고 당시의 화산재는 대기권을 다 뚫어서 성층권까지 날아갔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좀 이게 예. 걱정이 되는 게 이번에 지금 초점이 되고 있는 이 아궁 화산도 네. 이미 1963년에 한번 대분화의 이 경력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1,000명 넘는 네네. 주민들이 사망을 했다라고 하는 예. 인명피해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아궁 화산이 다시 또 움직이게 되니까 이제 상당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54년 전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오래 전은 아니네요. 네, 그러니까 예. 더 위험해요. 그러네요. 폭발 가능성이. 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도 분명히 현재 발리에 체류 중일 텐데 어느 정도로 파악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미 그 발리 주민 10만 명은 대피령 내렸고요. 네. 이제 5만 9천 명의 관광객들이 문제이긴 한데 지금 우리나라 관광청에 따르면은 한 20명 이상의 이제 우리나라 국민도 지금 발리에 발이 묶여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다시 어떻게든 이제 다시 빼내와야 될 것 같은데 네. 아직까지 방법을 강구 중이라고 하는 그 찰나에 오늘 아침에 속보에 따르면 중국은 이제 배로
이제 중국 관광객 한 뭐 수천 명이 있다고 그래요. 네, 뭐 네. 이동시키기로 결정을 했대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버스에 태워서 중국 관광객은 이 항구로 오고 그래서 네. 페리를 태워서 탈출시키는 보르네오 섬으로 한다는데 우리 지금 20명의 이 한국인들 또 어떻게든 빨리 이제 구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도 이미 포항 지진을 통해서 느꼈습니다만 네. 이 자연의 위대함 앞에 인간은 굉장히 나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피할 수는 없겠지만 적극적인 재난 대비로 예.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고3 학생이 공장에서 현장 실습 중에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오래도록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냉혹한 현실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게 문제죠. 네, 이제 민호군에 대한 네네네. 이야기죠. 이제 수능 시험 보고 이제 고3 수험생들 이야기도 있지만 한켠에서는 고3 현장 실습생들도 이제 치열하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너무나 안타까운 참 비극적인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제주도의 한 음료 공장에서 우리 고3 실습생 민호군이 현장 실습을 하는 도중에 저 프레스 기계에 예. 깔려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이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피해 학생이 아버지하고 가족이 너무 사이가 좋아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근데 네. 저 기계가 굉장히 이제 많이 고장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도 민호군이 한번 저 기계 때문에 갈비뼈를 이제 다친 거예요. 느닷없이 저게 떨어지게 돼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이거 고장 사실을 회사에 알렸었는데 회사가 특별한 조치가 없었었고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참 너무나도 이게 뭐 억누를 수가 없는 그렇죠, 일이죠. 그렇죠. 게다가 예. 그렇게 학생이 얘기를 했었고 또 저기 힘든 저 프레스 기계인데 전문 어떤 경력자도 없이 네네. 실습생 혼자서 저걸 지금 총괄하는 걸 여러분도 아까 화면에서 보시지 않았었습니까? 예. 참 그런 열악한 현장의 모습 고친다 해도 아직까지도 저런 상태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열악한 근무 환경이 개선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네. 않고 있다고 하는데 심지어는 근무 금지 규정인 휴일까지도 내몰리게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민호 학생도 그렇고 휴일 뭐 또 연장 근무가 비일비재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지금 웬만한 지금 고3들의 현장 실습 보니까 하루에 12시간들을 대부분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게다가 휴일인 토요일에도 다 출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이 이제 민호군이 다녔던 피해 그 학교에 같은 이제 고3 실습생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네. 피해 당한 그 주에도 이 사건이 발생한 그 주 토요일에도 몇몇 친구들은 현장 실습에 차출이 돼서 또 나갔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 학교가 지금 더 큰 문제라고 하는데 네. 이런 이제 학생들이 우리 12시간 일했어요. 휴일인데도 또 나갔어요라고 하면 네. 학교에서 뭐라고 막아줘야 될 텐데 학교가 지금 이야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 입장에서는 실습을 많이 보내야 실습하는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 학교가 굉장히 뭐 또 중요한가 그렇죠, 보죠. 그래서 그렇죠. 학교도 입 다물고 있었다라는 건데 참 총체적인 문제였고 더 이상의 이런 비극적인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걸 이제 우리는 인재라고 합니다. 예, 사람이 막을 수 있는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막지 네. 못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자, 현장 실습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예,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1일 미국에서 한국인 유학생을 살해하고 한국으로 도주한 한 남성이 무려 6년 만에 붙잡혔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애틀란타판 이태원 살인 사건이다라고 해서 미주 지역, 특히 애틀란타에서는 이 사건에 굉장히 주목을 했었는데요. 시간은 2011년 12월 한 뭐 술집, 응식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30대 고 씨가 집단 폭행과 결과적으로 흉기에 찔려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된 그런 사건이었었습니다. 아마 이제 말싸움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 같은데요. 이제 사건 발생 직후에 거기 현장에 있던 3명은 체포가 됐어요, 발로 애틀란타 네네. 경찰에서. 근데 이제 그날 밤에 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들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폭행은 있었지만 흉기를 사용했던 것은 아니라고 이제 진술한 거죠. 누군가 한 명이 더 있었던 누군가 거죠. 한 명이 예. 더 있었다는 것이고 그게 박 씨. 근데 예. 그 다음 날 저녁에 이 박 씨, 가해자였죠. 용의자는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와버립니다. 그러고선 2011년부터 이제 무려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이제 이 박 씨 용의자가 드디어 이제 한국 경찰에 의해서 잡혔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어떻게 이제 6년이 지난 이후에 잡히게 된 것인가가 이제 예. 궁금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네. 저기 이제 화면을 보시면 저게 네. 지난 1일에 서울역의 현장의 모습인데요. CCTV인데요. 한 남성이 들어오게 이렇게 될 때 바로 가서 이렇게 탁 잡게 되는데 네. 문제는 이제 미국에서 계속해서 저 수사를 지금 잡히죠. 하게 수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3명은 일단 보석으로 석방이 됐고
진범이었던 이제 저 박 씨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신분을 우리나라 쪽으로 통보를 해서 우리나라에서부터 이제 저 체포를 하려고 계속 추적을 했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신병을 확보하고 가장 좋았던 게 휴대폰 위치 추적 아닙니까? 예. 휴대폰 번호를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쫓아다니다가 뭐 강남버스 터미널에서 부산 갔다가 오고 있는 그 위치 추적을 알아서 이제 바로 잡았는데 야, 참 이게 놀라운 것이요. 저 용의자, 이 피의자 박 씨 같은 경우에는 매번 6년 내내 이동 중에는 껐다가 켰다가 껐다가 핸드폰을. 켰다가 이런 작업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알고 있었겠죠. 야. 예. 치밀하네요. 지금. 치밀했던 예.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예. 어쨌든 꺼놓고 가는 와중에서도 우리나라 경찰이 쫓아가서 이제 서울역에서 검거를 할 수가 있었게 됐습니다. 네. 지금은 아마 이제 저게 미국에서 발생한 사건이어서 우리나라에서 다시 미국으로 보내야 되는데 저 정도 사건이면은 아마 종신형 정도가 아닐까. 일단 재판을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터폴의 공조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예, 잡힌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정말 생명보다 아까운 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마땅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좀 황당한 사건인데요. 땅을 훔치기 위해서 네. 개명까지 한 일당이 붙잡혔네요. 네, 이게 황당하지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고 어쩌면 유사 범죄가 이미 발생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사건인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1984년 이전에 토지 등기부 등본을 보면 거기에는 이름만 있지 주민번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에 따라서 소유주가 주장하면 주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구속된 70대 김모 씨, 그다음에 용의자 일당 범죄의 재구성 같은 팀이었는데 사건을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과거에 조선총독부 등기부 등본부를 일단 띄워놓고 그때부터 한 50년간 소유주가 바뀐 적이 없는 땅, 소유권 변동이 없는 땅. 저것은 아마도 그 사람이 죽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걸 찾아내서 그 해당 등기부에 있는 조사부에 있는 이름으로 이제 이름을 바꿔치기를 한 후에 본인이 주장을 해서 그걸 매매를 하려는 이제 그런 사건이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들은 거의 완벽한 범행을 성공할 뻔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 2억 5천만 원 상당의 계약금도 받아냈거든요. 네. 예. 실질적인 매매 규모는 한 20억, 30억짜리 땅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 동사무소 직원의 기지로 결과적으로 붙잡히게 됐습니다. 야, 정말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용의주도하게 준비를 한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밝혀지게 됐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참 앞서 이제 등기소 공무원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런 겁니다. 이제 법원에 이제 이름을 바꾸려고 신청을 했는데 딱 그 이름으로는 못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 개명 결정문이라는 게 나왔을 때 그 개명 결정문을 약간 고친 겁니다. 그래놓고선 그걸 가지고 이제 등기사무소에 가서 자기 이름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주민등록증은 고칠 수가 없으니까 법원의 개명 결정문을 살짝 고치고 다른 신분 공문서 위조까지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공문서 위조를 한 네.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 법원 개명도 됐네 하다가 봤는데 주민등록 초본이 약간 이상하다는 것을 이제 파악을 했고 여기서 바로 경찰을 불러서 일망타진하게 된 이제 그런 사건이었었는데 아마도 이제 그 법원의 이름까지도 똑같이 바꿨다면 1984년 이전의 땅들은 이런 식으로 아마 사기들도 있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이참에 한번 좀 이 법률 자체 좀 고쳐야 되겠어요. 이번에 밝혀졌으니까 이제 이게 사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지. 그 전에 밝혀지지 않고 아마 이런 거래를 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보면은 그냥 이름만 떡하니 있고 주민번호가 없습니다. 84년 이전에는. 그건 참 법률적 미미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영상으로 보는 이슈 전해주시죠. 요즘에 청년 사업들, 창업들, 스타트업 지원하는 프로그램들 많이 있는데요. 경기도에서 이제 스타트업 육성기관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죠. 대형 화면에 나오는 일러스트와 공예 작품들. 미대생의 졸업 작품들입니다. 대학에서 공예를 전공한 김주영 씨는 젊은 아티스트를 발굴해 큐레이터와 기업에 소개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창업 초기 단계를 집중 교육받고 있습니다. 앞단을 조금 교육을 시켜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업이 시작되고 나서 2년이나 3년 뒤에 이런 부분들이 기업 문화로서 큰 도움이 되고. 스타트업 캠퍼스에선 회계와 법률부터 사업 초기 다양한 멘토링으로 젊은 창업자를 지원합니다. 4차 산업혁명과 공유 경제 시대에 맞는 인재 양성과 창업 생태계 혁신이 목표입니다. 실제로 창업 기업이 많이 나올까 걱정을 했는데 현재 벌써 1년 만에 24개 정도 기업이 창업이 돼서 현재 육성을 하고 있어서 사업 1주년을 맞은 경기도는
그동안 성과를 정리하고 아시아 최고 창업 플랫폼으로의 도약과 성장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경기도의 역할은 이 플랫폼을 만들고 여러분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드리는 것. 이번 1주년 행사 기간 아시아 스타트업 네트워크 관계자도 초대해 해외 진출 기반도 마련합니다. 채널A 이상희입니다. 여러분에게 알짜배기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치유비책 시간입니다. 네. 추운 겨울이 되면 저절로 나도 모르게 뜨끈뜨끈한 국물을 찾거나 후끈후끈한 온돌빵을 찾기 마련인데요. 네. 왠지 아십니까? 바로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네. 이 떨어진 체온을 방치하게 되면 암까지 걸릴 위험이 있다고 하는군요. 네, 특히 겨울철 면역력이 떨어질 때일수록 체온 유지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네. 이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해야만 건강한 삶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 준비했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네. 체온이 떨어지면 암까지 걸린다. 내 몸 온도 유지하는 법. 네, 1도의 온도가 내 몸 건강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체온이 우리 몸에 끼치는 영향, 그리고 겨울철 체온을 잘 유지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남 가정의학과 전문의 송영섭 한의사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방송인 류대산 씨도 함께하겠습니다. 인형 아니죠?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기온이 영하권까지 떨어지며 생각보다 빠르게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가만히 서 있어도 으스스하고 막 춥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총각은 더 춥잖아요. 아유, 외롭고 춥죠. 몸도 마음도 다 춥기 때문에 더 네. 춥게 느끼죠. 사실 겨울이잖아요. 겨울에는 뭐 추운 게 당연한 거고 체온이 떨어진 게 당연한 건데 이렇게 뭐 겨울에도 굉장히 체온 관리를 잘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이유가 좀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재밌는 게 우리가 이제 서양 의학의 아버지, 큰아버지, 무지무지한 큰아버지 하면 히포크라테스인데 네. 그분이 무슨 얘기냐면 약으로 못 고치는 걸 수술로 고치고 수술로 못 고치는 것은 열로 고치는데 네. 열로 못 고치는 건 고칠 수가 없다. 그만큼 체온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체온 관리를 잘하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 몸에 장수하는 길. 아까 암도 생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걸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체온 관리가 바로 건강 관리랑 똑같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야지 오래 살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예, 한의학에서도 이 체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동의보감 네. 안쪽에서 보면은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양셈법 중에 하나가 네. 겨울철에 멀리 나가지 않는 것. 추위를 오랫동안 느끼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고 또 동의보감 자체가 여러 가지 의서들을 좀 종합을 해가지고서는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대장주격인 상한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상한론. 네. 근데 이 이름 자체가 네. 상한, 추위에 상하다. 그러니까 추위에 상하지 않는 방법, 또 추위에 상했을 때 치료하는 방법을 쭉 나열해놓은 그런 책이거든요. 그만큼 예전부터 그 추위에 우리 몸이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되느냐, 또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느냐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겼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게 겨울에는 좀 많이 나돌아다니지 말라 뭐 이런. 맞습니다. 네, 체온이 떨어지면 질병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겨울철에 잘 생기는 질환을 화면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네. 네, 겨울철 질환의 원인은 체온이다. 네. 심혈관 질환도 있고 골다공증도 있고요. 뇌출혈, 뇌경색, 근육 관절통까지 올 수가 있네요. 네, 이게 이제 뇌출혈, 뇌경색, 뭐 심혈관 질환, 특히 어르신들이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면 이제 생기는 질환들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맞아요. 이게 겨울철 몸의 체온이 내려가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우리가 날씨가 확 추워지면 어떻게 돼? 몸이 수축, 움츠러들고. 움츠러들고 예. 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 근육이나 관절이 이게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빠지거나 아니면 낙상 같은 게 많이 생길 수가 있고 네. 또 한 가지 체온이 갑자기 확 떨어지면 어떻게 해? 혈관이 수축을 하게 되는데요. 혈관을 수축하게 되면은 혈관이 좁아지니까 뇌혈관인지 심혈관도 좁아지면서 혈압이 올라가면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 혈관이 좁아지니까 어떻게? 좁은 길로 애가 막 갈리니까 네. 잘 못 가잖아요. 네. 혈액순환이 느려져서 혈전이 잘 생기기 때문에 바로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이 잘 생기게 돼 있는데 제가 한 2주 전에 제가 아는 분이 네. 동생인데 51살인데 갑자기 심장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갑자기 추울 때 새벽에 나가서 뭐 하다 보니까 그만큼 겨울에 그 온도 관리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그 실내 온도 차이가 크게 되면은 체온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골뼈 속에 그 골밀도가 떨어져서 골다공증이 잘 걸리고요. 또 골다공증이 잘 걸리게 되면 문제가 되냐? 겨울에 미끄럽잖아요. 딱 미끄러면 쾅 쓰러지면 어떻게 돼요? 뼈가 부러지죠. 예.
그래서 대폭을 부러지게 되면 생명도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아까 그러니까 예. 송 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겨울철에는 어디 돌아다니면 안 되겠네요. 어르신들은 특히 이제 추운 새벽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갑자기 이 추운 온도에 몸이 노출되면 위험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네, 근데 예. 생각해 보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평소에 몸무게는 신경을 써도 체온에는 신경을 아예 안 쓰고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체온에 따라서 몸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알고 있듯이 36.5도가 정상 체온으로 알고 있죠. 네. 네, 근데 온도가 네.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36.5도가 우리가 정상 체온하는데 네. 이거는 우리가 어딜 되는 거냐면은 예. 보통 36.9도라고 그러는 건 겨드랑이에서 되는 거예요. 아. 강물에 되면 조금 더 올라가요. 예, 예. 37도 조금 넘습니다. 입이라든지 귀도 되잖아요. 예, 입으로 되는 것도 36.9도. 귀는 바깥에 되고 이렇게 이쪽이 될 때가 36.5도인데. 네네. 혜정 씨, 예. 우리가 인간이 36.5도잖아요. 예. 동물 중에서 온도가 제일 높은 게 뭔지 아세요? 동물 중에요? 온도가 높은 동물. 뭐 어떤 동물이 있을까요? 이제 변온 동물과 상온 동물이 이제 그렇죠. 이렇게. 강원동물, 병원동물 왔다 갔다 하는데 참새가 41.5도입니다. 참새가요? 예, 참새가 굉장히 온도가 높아요. 예. 그만큼 우리가 온도가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는데 네. 우리는 36.5도는 바깥으로 있을 때로 생각하면 예. 되겠습니다. 근데 온도 차이는 거기서 0.5에서 1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높아지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먼저. 자, 정상 체온보다 예. 정확하게 1.5도 정도 높은 이제 그러네요. 38도죠? 예,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는 물의 온도라고 써 있네요. 예. 예, 이게 뭐죠? 어떤 얘기죠? 그 우리가 자기 전에 반신욕을 하거나 아니면 조경이나 좀 따뜻한 물로 이렇게 하고 자면은 네. 잠도 많이 오고 그다음에 스트레스도 많이 풀린다고 하잖아요. 나르르죠. 맞아요. 예. 아. 자, 교감 신경이 이제 자극된다는 얘기는 스트레스 상태에 있다는 얘기인데 네. 교감 신경은 자극되면 좀 이렇게 릴렉스 되는 상태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보다 약간 체온보다 조금 더 온도가 높은 상태로 이렇게 유지가 되면은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좀 릴렉스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음에 좀 안정도 얻을 수도 있고 스트레스 좀 풀릴 수가 있고 그렇게 예. 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체온이 38도여야 되는 게 아니라 이 38도라는 온도 자체가 네. 우리에게 이롭다는 그러면서 말씀이시죠? 체온이 이제 조금 올라가요. 왜 주변이 몸이 높으니까. 체온이 올라가야지 예, 예.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예, 아, 예. 그러면 찜질방 이런 데 좀 자주 가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 체온을 조금 근데 시간을 적당히 맞춰가지고 아, 가는 게 너무 또 오버타임 하면 네. 또 안 진짜 좋아지죠.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체온을 갖다 무조건 뜨거운 걸로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자기 몸속에서 저절로 올리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뜨겁게 한다고 속이 뜨거워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인위적으로 뭔가를 예. 올려가지고 예. 일시적으로 하는 건 좋지 않다는 얘기인 거죠. 예. 지금 이 스튜디오의 온도도 정확하게 재니까 지금 한 네. 20 한 몇 도 정도 되는 20 몇 도. 네. 어떤 걸로 재신 거죠? 본인의 피부로 30도가 넘으면 더울 거 아니에요. 예. 그 이제 스튜디오는 이 조명들이 있기 때문에 네. 예, 이게 이제 우리가 공조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이거 돌아가는 돌리잖아요. 게 약간 네. 에어컨처럼. 네. 실내 온도는 이것도 그 하면 정도가 안 되겠네. 좋은 거예요. 아, 그 10도 정도가? 더운 데서 왔다 갔다 좋은 거지. 예. 네. 실내 온도 38도면 다 죽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예. 아니면 저는 이제 쌍둥이가 있기 때문에 아, 집안 온도에 온도를 막 예민하실 것 28도 같아요. 요렇게 올려놓거든요. 아,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또 많은 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감기에 걸린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몸의 온도가 올라야 되는 거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요. 실내 온도를 올리는 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네. 자, 그럼 이번에는요. 반대로 35.5도라는 온도를 한번 1도가 살펴보도록 낮아졌어요, 이번에. 네, 그렇죠. 네. 네. 어떤 거 볼까요? 낮아지면 이제부터 면역력 저하 시점이 되는 거네요. 1도 차이 나는데. 그렇죠. 그때 많이 나왔지만 우리가 이런 얘기 있잖아요.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무려 면역력이 30%가 떨어져요. 예. 기초 대사량도 50%가 떨어져요. 네. 그래서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바로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각종 바이러스라든지 세균에 대한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각종 질병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봤어요. 뭐랬냐? 체온이 낮은 사람을 갖다가 네. 온도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35.5도인데 예. 36.5도로 정상 체온을 올려줘 봤더니 네. 면역력이 무려 최소한 50%에서 60%가 올라갑니다. 네. 그만큼 온도가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 사실 우리가 이 바깥 공기나 실내 온도의 1도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느껴지거든요. 네, 네. 예. 우리 그 쌍둥이 같은 경우에도 계속 쌍둥이 얘기하는데 그 분유를 탈 때 그 네. 분유 물의 온도가 40도예요. 40도에서 42도. 1도에 네. 또 왔다 가도 잘 모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체온은 1도만 차이가 나도 이렇게 면역력에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여기서 그러면 0.5도를 더 낮춰볼까요? 예, 35도 네. 보겠습니다.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암세포가
이건 심각하네요. 이건 어떤 뜻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 35도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예. 우리 암세포가 있고 우리 정상세포가 있고 면역세포가 있는데 네. 35도가 떨어지게 되면 우리 추울 때 가면 어떻게 돼? 몸이 오그라들잖아요. 네. 우리 면역세포도 똑같아요. 그때가 되게 되면은요, 얘가 활동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암세포는 35도에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니까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갖다 죽여야 되는데 예. 하루에 최소한 3,000개에서 5,000개 나오거든요. 네. 걔를 못 죽이니까 어떻게 돼요? 암세포가 왕성하게 자라서 바로 암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방금 전에 좀 화면에 나왔는데 예. 그러니까 암세포가 정상적인 면역세포를 공격하는 그런 그림이 잠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5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도 네. 불구하고 면역세포는 이 어떻게 보면 낮은 온도를 싫어하고 그렇죠. 그리고 암세포는 이 온도를 굉장히 좋아하는군요. 네. 그러니까 면역세포는 쉽게 해서 예. 낮은 온도 같으면 얘가 못 움직여요. 활동이 떨어지니까 못 죽이는 거고 네. 암세포는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추위에 강한 암세포. 그러면 예. 결론은 체온이 낮아지면 암이 발생을 할 수 있는 확률이 확률이 높아지겠네요. 굉장히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우리가 어떤 경우에 암 환자를 보게 되면요, 정상인 사람보다 온도가 낮아서 35.5도나 35도까지 떨어진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럼 겨울에 좀 암 걸릴 확률이 높나요? 계절 중에? 그렇죠. 왜냐하면 겨울에 되면 그럴 이미 수도 자기가 있겠네요. 질환을 갖고 있는데 네.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면역세포가 떨어지니까 기존에 있는 질병이 더 악화가 되거나 숨어있는 질병이 바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겨울에 그만큼 다른 질병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암을 갖다가 없앨 때 우리가 열 치료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암세포를 치료하는 하이퍼더미아 온열 치료가 있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주게 되면 한 42도 정도에서 네. 1시간 정도 하게 되면요, 그 면역세포는 활성화시켜주면서 암세포를 갖다 죽여주는데 특히 여성이 암이 걸린 암이 있어요. 네네. 그런 암 환자를 갖다가 항암할 때 그 온열 치료 갖게 되면은 네. 암세포가 더 빨리 죽습니다. 네. 자, 저체온이 네. 질병보다 더 무섭다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됐는데요. 네. 자, 대부분의 현대인은 저체온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 몸은 다 36.5도라고 네. 알고 있는데. 깜짝 놀라셨죠? 예. 예, 이게 예전 50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평균적인 온도가 한 36.8도 정도 됐다고 해요. 근데 최근 현대인들은 한 35도 약간 높든가 그런 정도로 유지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럼 1도만 떨어져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지금 원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현대인들은 지금 전체적으로 저체온증을 조금 겪고 있다라고 보시면 있다. 돼요. 그래서 만성 질환들이나 이런 것들이 전에 비해서 좀 더 많이 나타나는 게 체온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네. 예, 저희도 체온을 한번 재봤습니다. 네네. 그렇죠. 결과를 아직 확인은 못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갑자기 귀에다가 이걸 꽂더라고요. 예. 35.9도예요, 제가? 야, 저는 35.2도네요. 최혜정 씨가 더 낫네요, 저보다. 야. 그래도 면역력 저는 저한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예. 36.5도보다는 제가 낮은데 지금. 그렇죠. 그러네요. 네. 왜냐면 그게 예. 차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 게 옷답 입었는데 보니까 네. 김현욱 씨 좀 많이 입었잖아요. 저 입기 전에 두툼하게. 됐어요. 예? 입기 전에 됐어요. 아, 근데 하도 길게 입었잖아요. 최혜정 씨 어떻게 입었어요? 바로 치마 입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온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쉽게 예. 생각하면 돼요. 저기 우리가 여기 될 때 36.5도라고 그랬잖아요. 손의 온도는 얼마인지 아세요? 김현욱 씨? 손의 온도. 손의 온도. 손이 손이 더 차갑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몇 도 정도 될까요? 한 30도? 30도. 34도? 수족 냉증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한번 좀 찍어보세요. 때려 잡아보세요, 쌍둥이 아빠. 28도예요. 그렇게 낮아요? 낮아요. 그러니까 네. 최혜정 씨 같이 이렇게 치마를 입고 하게 되면 여기가 차지기 때문에 네. 몸몸의 온도가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네요. 예. 아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평소에 열이 많다 그래가지고 네. 인삼을 먹지 말라는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근데 왜 이거보다 이렇게 땀도 많을 것 약간 같은데. 저체온으로 나왔죠? 예, 이게 한의학에서 이런 걸 허열이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가짜열. 이것도 이제 질환 중에 하나고 또 치료 방법이 또 다른 것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네. 겉으로는 열이 이렇게 발산이 돼가지고서는 뜨끈뜨끈하고 한데 네. 실제로 안은 찬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체온이 중요한 건 안이 이제 따뜻하든가 네. 안의 체온이 굉장히 중요해야 되는데 실제로 안은 차고 밖으로만 열이 발산이 되는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갑자기 송 원장이 허이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힘이 빠지면서 눈에 힘 주세요. 힘이 없어지네요. 한마디로 이게 외유 내강이 돼야 되는데, 그죠? 외열 내강. 겉은 따뜻하고 안에가 이제 외열 내냉. 외열 내냉. 제가 가방끈이 짧아서. 근데 저는 좀 건강하거든요, 되게. 그러면 저는 한 36.5도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원장님? 뭐 재봐야 알겠지만 또 우리 류대산 씨의 생활 패턴을 보면 또 아닐 가능성도 굉장히 잘 크지 알지 않을까. 네. 반성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찬 밤에 많이 싸돌아다니까. 그래도 이제 술을 드시기 전에 식사를 하고 드시니까 몸을 위해서. 근데 이제 체중계 말고 그래서 집에 이렇게 체중 맨날 젤라고 체중계만 두지 마시고 체온계를 하나 구입을 하시고 체온을 한번 매번 재는 습관을 좀 들였습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아까 겨울에 많이 다니지 말라고 그랬는데 겨울에 운동하는 게 더 좋은 게 있어요. 그럼 뭐냐? 갈색지방이라고 해서 열을 태워주는 지방이 있거든요. 그게 많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살이 잘 빠지기 때문에 너무 집에 웅크리지 말고 너무 추울 때 빼고 운동을 하면 살이 잘 빠집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몸에 막 열이 나면서 꾸룩꾸룩해지니까. 그리고 항상 이렇게 집에는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체온계를 좀 비치를 해가지고 몸의 온도를 좀 확인을 잘 해야겠네요. 네, 그런데 당장 체온계가 없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저체온을 예상할 수 있는 몇 가지 증상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네, 먼저 아침에 일어나면 피로하고 밤에도 잠이 잘 안 온다. 두 번째는 생리통이나 생리불순으로 매달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여성분들. 네, 세 번째는 손발이 차갑고 저린 편이다. 이것도 여성분들 많이 해당되실 것 같고요. 네 번째는 허리, 무릎 등 근육과 관절에 항상 통증이 있다. 다섯 번째는 소화불량과 복부 통증으로 설사나 변비가 잦다. 제가 여기 해당되네요. 다섯 번째. 예, 복부 비만도 있고요. 무기력증, 우울감으로 무엇을 해도 기운이 나지 않는다. 몇 개나 해당되시는지. 대단히 저는 한 2개 정도. 2개 정도. 7개 중에.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최혜정 몇 개? 저는 내가 봤을 때 거의 최혜정 씨는 여자니까. 네, 여자니까 5개? 네, 5개 정도. 5개나 돼요? 네. 우울해요 요즘에. 이게 뭐냐면은 2개 정도 같으면 이렇게 좀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생길 수가 있고 아니기 때문에 그냥 체온 올려주는 운동이라든지 하면 되는 거고 3개 정도 되면 노란물이에요. 경고. 당신은 지금 병이 올 수가 있다. 네. 4개면 빨간물이에요. 당신은 혈액순환이 잘못되거나 면역력이 떨어져서 다른 질병이 생길 수가 있다. 5개인데 5개. 5개 더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빨간불이 아니라 이거는 빨간. 예, 맞습니다. 근데 최혜정 씨가 손이 차고 내가 알거든요. 그래서 조금 수족 냉증이 좀 심해서 그럴 가능성이 커요. 근데 여자들이 더 많습니다, 이거는. 자, 그렇다면은 체온이 떨어지는 이유가 뭔가? 이게 이제 궁금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이제 전이랑 지금이랑 50년 전이랑 현재랑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우선 비교를 해보면 간단하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50년 전보다는 활동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일하는 것도 거의 앉아서 하든가 정적으로 일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됐죠. 그러니까 근육량도 감소하게 되고 기초 대사량도 떨어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열의 자체, 그 크기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체온이 생겼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냉장고 보급이 이렇게 잘 되다 보니까 음식 자체를 이제 계속 차게 먹다 보니 이게 안쪽에서 또 냉적처럼 이렇게 쌓이게 되니까 또 이제 저체온증도 나타나게 되고 또 서구화된 식습관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현대인들에게 이제 저체온증이 문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제 아내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물을 꼭 2잔씩 먹으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보통 따뜻한 물을 안 먹고 찬물을 막 시원한 물을 먹고 왜냐면 그래야지 이제 내 몸이 좀 상쾌해 이런 느낌이 드니까. 그래서 최혜정 씨 진짜 걱정이네요. 앞으로 바지만 입으세요. 감사하네요. 대선 씨가 갑자기 최혜정 씨를 왜 걱정하죠? love. 네, 저희가 저체온 자가진단과 체온이 떨어지는 이유까지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체온을 올려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체온은 아까도 이제 시간별로 좀 다르고 나이별로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체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우리가 체온이 가장 낮은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언제냐? 아침에 깨자마자요. 밤에 잠잘 때 어떡하죠? 가만히 자잖아. 맞아. 자다 보니까 그때 잘 못 움직이기 때문에 체온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몸이 찌뿌둥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아침에 체온 시동을 걸어줘야 됩니다. 그래요. 자,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대로 누운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산 씨. 네. 제가 오늘 출동해 주시고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원장님 어떤 운동법을 알려주실 건가요? 우리가 이제 체온을 갖다 가장 많이 올릴 수 있는 거가 바로 근육인데 근육에서 올리는 게 무려 40%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똑바로 누우세요. 누워요? 네. 이건 모관 운동이라고 그래요. 그런 다음에 다리하고 팔을 위로 쭉 뻗쳐주세요. 그리고 1분 동안 막 흔들어 주세요. 이걸요? 막 더 세게 빨리. 1분 이러면은 발끝 손끝에 일단 열이 나는 거. 아이고. 신발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1분 동안 하게 되면 근데 이걸 어깨를 붙이고 해야 돼요. 들지 말고. 엉덩이도 들죠. 그렇죠. 잘하시네. 1분 동안. 이거 꼭 그 거북이가 바둥거리는 것 같은데요? 바로 이게 모관 운동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깨구리 수영할 때 자세를 해보세요. 이렇게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다리 먼저 쭉 이건 또 민 다음에 다른 자세네요. 위로 쭉 올릴 때 숨을 갖다 이게 밀어주니까 내쉬는 거예요. 이 위로 올라가서 쭉 내쉬고 그다음에 쭉 펴주세요. 그럴 때 바로 숨을 들이쉬고 다 시작. 20배.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예, 하나, 이 자세를 둘. 뭐라고 하죠? 예, 개구리 수영 자세. 예. 네, 그다음에 이제 뭐냐? 네. 마지막으로 그 다리를 딱 드시고요. 네. 아유, 다리 안 올라가네. 이 다리를 끝까지 최대한 벌린 다음에 여기 이쪽 이렇게 꺾기. 민망하다. 꺾기 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 다리 찢기. 예. 교차시. 예, 교차. 예. 예, 그래서 가위 운동이라고 그래요. 다리 예. 교차 운동. 엄마 보고 계시죠? 이게 이제 침대 아침에 일어날 때, 네. 예,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아도 그냥 누운 자세에서 이렇게 몇 가지 운동만 그러네요. 해도. 이게 왜 좋냐면 이걸 하게 네. 되면 우리가 네. 안 쓰는 엉덩이 근육, 복부 근육을 많이 쓰기 때문에 네, 네. 여기서 열이 나서 체온을 올려주기 때문에 또 좋은 게 뭐냐? 살이 잘 빠집니다. 근데 당연히 중요한 게 바로 허리가 안 좋은 사람들은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손 잡아드릴게요. 네. 대산 씨 해보니까 어떠세요? 아, 좋아요. 네? 네, 굉장히 몸에 체온이 좀 열이 올라가는 나고 것 같나요? 너무 후끈후끈하고 굉장히 네. 벌써부터 굉장히 어떤 운동 그러니까. 효과가 굉장히 좋아지고. 대산 씨는 몸에 열이 나죠? 네네. 우리는 화끈화끈 얼굴에 열이 나요. 민망해 죽겠어요, 지금. 아유, 누워서 신발 방송하는 좀 아니 그러니까 이런. 네, 이렇게 아침에 눈 뜨자마자는 이런 세 가지 방법으로 체온을 네. 올릴 수 있다는 거. 모관 운동, 개구리 수영 자세, 다리 교차 운동 세 네. 가지 운동법을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그렇다면 오후에는 또 어떻게 체온을 올리는 운동법이 있을까요? 네, 오해는 우리가 되게 이제 사무실에서 근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네. 말을 많이 하고 앉아있고 스트레스 많이 쌓다 보니까 체온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때는 뭐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턱 운동을 하는 게 좋아요. 턱 운동은 뭘 하느냐? 껌을 씹으면 돼요. 껌을 씹는데 껌을 갖다가 한 10분 정도 씹는 게 좋습니다. 너만 씹으면 네. 또 턱 근육이 턱 근육이 네. 나빠지고 또 한 가지 씹을 때 양쪽을 번갈아 가면서 씹으세요. 그렇죠. 한쪽만 한쪽은 씹으면 안 되죠. 한쪽만 올라가고 네. 가장 간단한 게 뭐냐? 이거 말고는 자주 스트레칭 해주세요. 그리고 잠깐 걸을 때 크게 빨리 걸어주세요. 이것만 해도 좋아집니다.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요즘처럼 날이 추워지면 몸이 움츠러들잖아요. 네. 이럴 때 또 체온 손실을 막는 또 꿀팁이 있다면서요? 꿀팁이 있더라고. 예. 그러니까 우리 저기 김현욱 씨가 좋아하는 거 뭐예요? 모자를 쓰는 거예요. 저 모자 되게 싫어하는 모자 싫어하세요? 모자가 분과 진짜 안 어울리는 사람 중에 한 헷갈리신 명이에요. 제가 일생 살아오면서 모자를 쓴 경우는 군대에 있을 때밖에 없어요. 맞아요. 어쩔 수 저도 없이 1년 써야 넘게 되니까. 보면서 한 번도 그러니까 저 모자를 안 써요. 봤어요. 네, 왜냐하면 예. 생각보다 머리에서 열을 뺏기는 게 30%에서 40%나 돼요. 머리. 모자 쓰는 거하고 목도리 하는 거하고 네. 장갑만 껴도 체온 조절에 굉장히 좋습니다. 네. 자, 우리가 체온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알면 알수록 참 신기한 게 우리 몸의 온도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서 더 깊숙하게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온, 그것이 알고 싶다. 빠밤. 네,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술을 마시면 체온이 올라가지 당연하죠. 않나요? 그거는 맞아요. 예. 당연하죠. 예. 예. 예, 당연하죠. 네. 아닙니까? 예. 이게 아닐 수 있군요. 틀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술을 그러니까 다 드셔보셔서 아시잖아요. 근데 네. 늦게까지 먹다 보면 좀 추위를 좀 느끼지 않나요? 그런 경우 혹시 안 해보세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때는 술. 이미 취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술을 초반에 취해서 마셨을 때 이제 초반 같은 경우는 이제 피부에 있는 혈관이 확장을 해요. 그리고 열을 이제 확 발산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땀도 나고 얼굴도 붉어지고 약간 더워지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네. 몸이 이제 좀 적응을 하다 보니까 얼굴이 이제 점점 창백해지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굉장히 추위를 많이 타게 돼요. 그래서 저체온증에 걸릴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예. 그래서 조심을 좀 하셔야 돼요. 술 먹고서 특히 밖에서 주무시면 안 돼요. 체온 자체가 좀 기본적으로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체온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술 마시고 밖에 자잖아요. 입 돌아갑니다. 마사가 오게 조심해야 돼. 입 돌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망하죠. 사망하죠.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요즘 예. 날씨. 네. 자, 두 번째로 넘어갈까요? 여성 상의 속옷을 착용하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체온이 낮아진다. 이게 무슨 말이죠? 네, 좀 갑갑하거나 상의 뭐 속옷? 소화가 그러니까 안 된다 이런 여자들이 느낌이 이제, 든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냥 속옷이 아니고 네. 왜 체온 교정한다고 딱 달라붙는 옷이 코르셋 느낌으로. 예, 딱 달라붙는 거. 그냥 속옷 꽉 조여주는 거. 예. 그렇게 되면 근데 이게 바로 체온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순환이 당연히 안 되죠. 왜? 꽉 조이다 보니까 네. 피가 잘 통이 안 통해요. 안 통하는 거죠. 꽉 끼는 장갑을 꽉 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손이 피하는 똑같은 같이 상의를 꽉 끼는 체형 보정 속옷을 입기는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건 잠깐만 입고 집에 오면 바로 벗어놓다든지 되도록이면 착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요. 예. 예. 자, 세 번째. 손발이 차가우면 속은 따뜻하다. 이런 경우가 이건 있죠. 맞아요. 많은 분들이 있는데요. 손발이 찬 사람들이 얘기해요. 마음이 따뜻하다. 예, 그렇게 손이 찬 얘기하죠. 사람이 마음이 따뜻해. 최혜정 씨가 그러잖아요. 자기 손 차다고. 마음이 따뜻하다고. 따뜻하거든요. 과연 최정 씨의 그런 속은 의미에서 따뜻할까요? 한번 한번 볼까요? 과연 그녀는
아니네요. 그냥 마음도 차가워요. 피도 눈물도 안 보이는 거지. 거의 또 피눈물도 나와요, 갑자기. 예,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 보면은 이제 손발이 차가우면은 네. 속도 차가운 게 맞아요. 근데 우리 혜정 씨 같은 이제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네. 심장은 좀 따뜻합니다. 심장. 위쪽은 이제 원래 배가 이제 따뜻해야 되고 이 속은 네. 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위로 떠서 가슴으로 뭉치게 되면은 열이 순환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내 심장은 따뜻하다라고 해도 얘기는 통합니다. 손발이 내가 차갑지만 내 심장은 따뜻해. 요거는 통합니다. 근데 예. 배는 차갑습니다. 이제 엄청 얘기하고 다니겠는데 난 심장이 따뜻한 여자라고 또. 엄청. 그러네요. 큰일 났네 이제. 예. Listen to my heart. 이거 이제 하겠네 이제. 예. 자 아무튼 네. 손발이 차가우면 이제 속도 차갑다 기본적으로. 네. 그러니까 안 좋다. 네네네. 좀 관리를 해라. 네네네. 이런 얘기인 것 아니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내가 저기 수족냉증인지 좀 알 수 있는 네.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이성남 원장님? 좀. 우리가 그 건강심표원에서 해봤더니 수족냉증 환자 등 말초혈관 질환 병원생 환자가 2014년도에 무려 네. 17만 2,300명에 달해요. 근데 이게 손발이 차다 그냥 두면 아까 얘기했지만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일종의 네, 병인데 이걸 갖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테스트가 네. 뭐냐? 좀 아까 우리 저기 김현옥 씨가 얘기했듯이 영어로 얘기했듯이 알렌 테스트라고 있어요. 알렌 테스트. 알렌 테스트. 알렌. 네. 다른 네. 이름이야. 예. 근데 여기 보면 우리 동맥이 여기 지나가거든요. 두 개. 네네네. 여길 갖다가 여기 줄 같은 거 있잖아요. 손목에. 네. 이 줄 위쪽에 한 2, 3cm 정도 갖다가 양손으로 꽉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기가 힘드니까 보여드릴게요. 잠깐. 예, 그러면 예, 예. 남이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예, 예, 여기 예. 줄 있잖아요. 예. 동맥이 양쪽 지나가거든요. 예. 여기 이렇게 꽉 보이나요? 눌러줘. 자, 예. 이렇게 꽉 눌러준 다음에 예. 손을 10번 쥐었다 폈다 하세요. 세게. 이거 전기를 크게. 통하게 하는 방법. 5, 6, 7, 8, 9, 10 한 다음에 한쪽을 딱 풀어서 3초에 이렇게 빨개지면 괜찮아요, 손이. 하얗다 빨개졌잖아요. 빨개져요, 빨개져요. 네.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이게 5초 이상 돼서 빨개지지 않는 경우. 네. 그러니까 여기 혈관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럼 수족냉증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최혜정 씨. 동맥은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네, 근데 예. 끝에 있는 말초혈관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은 여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알레 어떻게 하라고요? 양쪽 동맥을 이렇게 잡고? 다음에 10번. 10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러분 손이 하얘졌죠? 네. 한쪽을 딱 풀었는데 금방 빨개지면 예. 확연하게 빨개졌지. 예. 손가락이 돌아오질 않네요. 그러네. 예. 손은 빨개졌는데 손가락 이상이 예. 약간 다 아프니까. 예. 그러면 이게 수족냉증이 있는 거는 이게 이제 손발이 차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걸 따뜻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네네 예.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따뜻하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원인은 속이 차기 때문에 손발이 차가운 거거든요. 근데 네. 우선 겨울 때는 내가 지금 손발이 급하게 차가운데 속을 언제 따뜻하게 해서 손발을 따뜻하게 하느냐.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급하게라도 좀 손을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속이 원인이기 때문에 원인만 해결을 하겠다 해가지고서는 뭐 따뜻하게만 이제 속을 따뜻하게만 해가지고 손발을 따뜻하게 해야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지금 네. 원장님께서 알려주신 뭐 방법처럼 내가 수족냉증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네. 수족냉증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또 이제 알려드릴 방법을 통해 가지고 손발을 따뜻하게 해가지고 좀 우리 몸을 좀 제대로 혈액순환이 좀 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 다시 한번 정확한 방법 알렌 테스트 네, 영상을 네. 한번 짚어볼게요. 네. 야, 그렇구나. 아니 근데 이게 손 터는 방법 말고 또 쉽게 체온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좀 없을까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두 가지 이제 혈자리를 알려드릴 건데요. 네. 손, 발이니까 하나는 손, 하나는 발 이렇게 해서 알려드릴게요. 네. 네. 자, 발을 제가 보여드릴 수 없어서 판넬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우선 손에 있는 자리는 이렇게 손을 이렇게 접었을 때, 네. 이렇게 접었을 때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이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이 만나는 이렇게 지점. 손을 예. 이렇게 딱 쥐었을 때. 예, 쥐었을 때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이 만나는 요 움푹 들어간 지점이 있어요. 맞아 있어요. 예. 예. 여기가 노궁이라는 혈자리거든요. 예, 네. 노궁 혈자리예요. 거기를 꼭 눌러주시고, 네. 자, 그러면은 요 만나는 정도 자리가 네, 그 됩니다. 부분. 예. 그리고 부부선이라는 데 있는데 부부선 이렇게 딱 닿는데. 그리고 발은 우리가 잘 아는 용천혈이라고 있어요. 맞아 용천이 많이 들어봤는데. 무협제 많이 나오잖아요. 예.
용천에다 진기를 보내라. 예. 발을 이렇게 봤을 때 한 3분의 1 정도, 위에서 3분의 1 정도 내려온 지점이에요. 여기도 움푹 들어가기 때문에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항상 얘기 드리다시피 혈자리는 조금 아플 정도로 세게 꽉 눌러줘야 되고, 또 이제 수족 냉증이 있으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손이 찬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시간을 정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그냥 꾹꾹 계속 눌러주세요. 좀 아플 정도로. 그래서 이걸 좀 두고 있으면은 나중에 한의원 가서 침을 맞는데 노궁도 그렇고 용천도 그렇고 정말 아픈 자리거든요. 지금 눌러보는데도 진짜 아파요. 네. 이런 이제 지압봉이나 이런 걸로 계속 수시로 그냥 꾹꾹 눌러주시고, 발 같은 경우는 대산 씨 잘 아시죠? 네네. 정력에도 굉장히 좋은 자리라는 거. 대산 씨가 어떻게 할까요? 현욱 씨한테 물어봐야죠.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한테. 아니, 아주 총각이라서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지압봉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평소에. 그러면 이제 말초 순환이 굉장히 또 잘 되기 때문에 수족 냉증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압봉이 있으신 뭐 지압봉 활용하시면 좋은 거고. 그냥 수시로 계속. 지압봉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엄지를 가지고 이렇게 수시로 그렇게 수시로 해주시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좀 눌러주시면 건강에 도움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꾹꾹 누르다가 이제 심심하다, 좀 이제 재미없다 하면은 손바닥을 이렇게 쳐주셔도 돼요. 이쪽으로 손바닥을 좀 쳐주셔도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 발바닥으로 손바닥처럼 이렇게 쳐주는 거 있죠. 발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해주셔도 수족 냉증에 좀 도움이 되고요. 또 이제 하나의 또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면은 우리가 이렇게 깍지를 이렇게 끼고서는 한 5번 정도 폈다, 폈다. 요걸 한 5번 정도 하고, 그다음 기도할 때처럼 이렇게 하고 5번을 하나, 둘, 셋, 넷, 5번 하고, 또 반대쪽으로 하나, 둘, 셋, 넷, 5번. 그다음에 다시 깍지를 끼고 여러 가지. 하나, 둘, 셋, 넷, 5번. 이렇게 간단하기만 했는데 손에 좀 땀이 나지 않나요? 살짝 약간 그런 좀 느낌이, 열이 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도 우리가 이제 손발이 찬 거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또 해보셨으면 또 한 가지 좋겠습니다. 손끝이 저린 사람들은 이 끝에가 순환이 안 되거든요. 밑에서 위로 올려주세요. 이렇게 문질러서. 끝에부터 위로. 혈관이 여기 모세혈관이 끝에 있기 때문에 여기가 순환이 안 되니까 밑에서 위로 이렇게 문지르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어쨌거나 이제 손 발을 좀 부지런하게 움직여라.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저희가 방송 중에도 이렇게 하는 거는 정신 없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다 체온 올리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이 손발의 체온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신데 중요한 부위가 손발 말고도 한 군데 더 있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복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면역세포의 70%가 바로 장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복부를 따뜻하게 해줘야지만 좋아지고요. 제일 큰 동맥, 대동맥이 바로 이 가운데에 지나기 때문에 복부를 따뜻하게 문질러주는데 시계방을 이렇게 문질러주게 되면 뭐가 좋느냐. 복부도 따뜻해지고요. 또 한 가지는 변비도 없어지고요. 뱃살도 잘 빠집니다. 근데 배를 습관적으로. 여성들이 특히 복부 냉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오늘 저희가요, 값은 싸고 효과는 좋은 가성비 갑 찜질 도구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준비가 돼 있는데요. 은뚜껑 공개해 주시죠. 자, 뭔가 뭐요? 이게 뭐죠? 떡이에요, 뭐예요? 곤약입니다. 곤약. 인절미 아니죠? 음식입니다. 이 곤약을 가져온 이유가 곤약 같은 경우는 한번 이제 데우면은 열을 한 30-40분 정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우리 치유비 책 보신 여러분들이면 아실 텐데 핫팩하는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맞아요. 핫팩 이제 앞쪽 뒤쪽으로 해가지고서는 핫팩을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곤약을 준비해 온 게, 곤약에다가 다른 한 2-3가지의 약재를 더 넣으면은 좀 몸이 더 따뜻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곤약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저 곤약은 보시기에 굉장히 작아 보이지 않습니까? 화면상으로 보기에. 근데 저희가 이게 지금 곤약을 수건에다 쌌더니 이렇게 커요. 곤약 덩어리에 이게. 팩이 됐네, 찜질팩. 그죠? 여기 재밌는 게 아까 들어올 때도 따뜻했거든요. 지금 한 30분 지났는데도 아주 따뜻하네. 진짜.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아주 뜨끈뜨끈하거든요. 우리가 생방 들어오기 전에 했는데. 자, 그러면은 이 곤약 찜질팩을 만드는 방법이 일단 궁금하실 텐데 이것도 화면으로 한번 보고 계속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데 보니까 특이한 게 생강하고 계피가 들어갔어요. 예, 제가 아까 곤약에 들어가는 한약 제한 세 가지 얘기를 했던 게 바로 생강이랑 계피예요. 생강이랑 계피 자체가 약간 뜨거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우리 손발이 좀 차거나 이러신 분들에겐 약으로도 이렇게 쓰거든요. 직접적으로. 그래서 그 안쪽에 지금 곤약 안쪽에 생강과 계피의 기운이 있다라고 보시고 배에다가 이렇게 대주게 되면은 특히 이제 단전, 뭐 배꼽 아래쪽에 대주시는 게 좋아요. 뭐 생리통이나 뭐 월경 불순이나 아니면 뭐 냉이나 특히 여성분들 배가 차서 아니면 뭐 설사가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렇게 지그시 아래쪽에다가 오랫동안 이렇게 좀 대주시면 좋고요. 그러니까 수건을 댄 이유는 너무 뜨거울까 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 수건을 대야 이 온도가 계속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맨살에 하지 마시고 약간 좀 얇은 옷이나 이런 것들을 입고서는 위에다가 이렇게 좀 지그시 오랫동안 대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생강 계피는 우리가 먹어도 좋은 음식. 네네네, 근데 맞아요. 먹지 않아도 그냥 여기에 약 성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몸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는 따뜻하게 이렇게 해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좀 있지만 이게 맨살에 되면 안 되는 게 온도가 별로 안 높아도 만약에 이렇게 대고 자잖아요. 이게 화상을 입습니다. 60도만 돼도 화상을 입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네요. 이거 몇 번 정도 사용할 수 있어요? 곤약 같은 경우는 한번 사용하고 그냥 버리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곤약 자체가 뭔가를 흡수하는 그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피부에 있는 뭐 독소나 아니면 다른 독기운 같은 거를 좀 흡수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얘는 한번 쓰고 버리시고 대신 저 아까 달인 물 있죠. 물 같은 경우는 몇 번 더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물을 이렇게 두고서는 뭐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아니면 따로 보관을 했다가 곤약만 따로 준비해가지고선 다시 데워서 뭐 한 30분. 아니 나는 지금 곤약 자체가 아까워서 이게 이제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설마 하면은 이걸 한번 먹으면 어떨까 버리지 않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 자체가 곤약한 생각이네요. 그러니까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과감하게 버려야 그런 생각을 다 곤약한 생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또 이런 곤약 찜질팩 같은 게 참 중요한 게 복부가 좀 냉하면 또 다른 질병이 또 올 수 있잖아요. 그럼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성기능 저하, 뭐 이제 전립선이나 이런 데도 굉장히 좀 안 좋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 여성분들은 이제 계속 내내 얘기 드리지만 생리 쪽, 그런 쪽 이제 부분들도 안 좋을 수도 있고 또 소화불량. 뭐 변비, 설사 이런 게 그러니까 냉적이라고 있어요 한의학에 아예. 그래서 차갑게 이런 적 쌓인다, 차가움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순환이 잘 안 될 때 나타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해결을 해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부 냉증 참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제 얘기를 쭉 다 정리를 해보면 우리 몸의 체온을 올려야지 우리가 면역력이 활성화되고 좋아지고 외부로부터 침입해서 내가 건강할 수 있다 이제 이 얘기고 그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손과 발이고 그다음에 복부다. 이런 얘기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보면서 아유 나는 귀찮아.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런 분들까지 저희는 다 끌어안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게 손발이 차고 냉증이 심하면 여성들이 많잖아요. 이런 분들은 뭐가 잘못되냐면은 임신이 잘 안 됩니다. 굉장히 맞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발을 갖다 따뜻하게 하는 게 여성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손발, 배를 따뜻하게 하고 또 그게 차게 되면은 뭐가 또 많이 생기느냐 생리전 통증이 되게 많이 생겨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배를 따뜻하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달맞이꽃 종자이라고 있어요. 그걸 갖다 꾸준히 먹게 되면 굉장히 좋아지니까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팁도 드렸는데 이런 좀 귀찮아하는 분들 제가 다 끌어안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핫스팟이 또 있다면서요. 제일 편합니다. 이게 진짜 정말 이게 뭐예요? 제일 편해요. 이제 목 뒤에 이렇게 숙여 보면은 볼록 나오는 뼈 있죠. 오늘의 하이라이트. 볼록 나오는 이렇게 뼈 숙이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거기서 약간 바로 밑이 이제 대추혈이라는 혈자리예요. 좀 더 도세요. 좀 더 뒤로 돌아보세요. 그렇게. 너무 돌았어요. 그렇죠. 거기. 지금 좋습니다. 이렇게 볼록 나온 이제 혈자리가 있거든요. 제 목으로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소원장 목을 볼 줄은 몰랐네요. 거기 이제 바로 밑부분 여기가 이제 대추혈이라는 혈자리인데 그러니까 혈자리를 굳이 외우거나 아실 필요 없어요. 간단하다고 했으니까. 제일 튀어나온데 왜 만지니까 맞습니다. 제일 많이 튀어나온데 그냥 손으로 덮으세요. 손으로 이렇게 덮으세요. 여기를 덮어요. 뒤에 튀어나온 데 있잖아. 덮고 있던가 아니면은 뭐 너무 차다 싶으면 드라이 같은 걸로 좀 따뜻하게 해주는 걸로 곤약 같은 것도 괜찮습니다. 그냥 대기만 하세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나는 효과를 조금 더 보겠다 그러면은 머리 뒤쪽에 요 풍지혈
뭐 이런 풍문혈 이런 네. 혈자리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머리 이 끝선들, 예. 끝선들에 있는 곳까지 전부 다 같이 덮어주세요. 아, 여기를. 그러면은 겨울철에는 진짜 목도리를 하는 게 굉장히 맞습니다. 중요하네요. 그래서 제가 목도리를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네. 해주셨네요. 목도리로 여기를 감싸는 게 예, 맞습니다. 체온을 올리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에요. 감기가 좀 잘 걸리거나 아니면 네. 약간만 찬바람 쐬도 콧물 나거나 기침 많이 하시는 예.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집에서도 만약에 좀 계속 그러면은 네. 그냥 목도리 좀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수건이라도. 네네. 목도리가 좀 따갑거나 아니면 그러네요. 밖에서 했던 거 좀 예. 하기 싫다 싶으면은 수건, 집에 있는 수건 가지고라도 목을 이렇게 좀 바깥에 이거 대고 다니기 힘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목소리가 보일러를 올리는 것보다도 네. 예, 차라리 예. 목도리를 하고 훨씬 있어라. 네. 그래서 예. 드라마에서 네. 화나면 이렇게 하시구나. 그렇습니다. 뒷목을 잡다. 그건 혈압이 올라가서 어떻게 그런 이걸 거고요. 정리를 그럼 안 하죠? 돼요. 자, 마지막으로 네. 우리 이 원장님 정리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좀 하게 돼 있지만 실내가 춥다고 난방 온도를 너무 올리게 되면은 네. 바로 실외하고 실내 온도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율신경이 고장이 나서 반대로 좋지가 않습니다. 아싸리 얇은 옷을 갖다가 여러 개 껴입고 실내 온도는 20도 정도 전후가 가장 좋습니다. 네, 송 원장님도 마무리 좀 해주시죠. 따뜻하면 살고 추우면 죽습니다.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여러 가지 네. 운동법과 그다음에 혈자리 지압법 이런 것들을 꼭 숙지하시고 수동 냉증이나 추위에서 좀 탈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자성어 따살 차죽 네. 따뜻하면 살고 명심하겠습니다. 차가우면 죽는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체온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아주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세 분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집안일을 네. 하다가 변기나 싱크대가 막히면 참 난감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듯 막힘 사고가 일어날 때 전국 방방곡곡 어디든 달려가는 부자가 있다고 네. 합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일상생활 속 가장 난감한 상황 중에 하나가 바로 변기, 싱크대 등의 막힘 사고죠. 유형에 따라 그 원인과 해결 방법도 다양한데 라는 그 약이 있어요. 그거 해서 안 되면은 그 배관을 다 뜯어야 되죠. 그것 때문에 하루를 다 보낸 적이 있으니까 기분이 안 좋죠. 플라스틱 뚜껑도 나오고요.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 찌꺼기들이 많이 껴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누구에게 막힘 사고가 일어나면 틀림없이 나타난다는 신바람 트럭. 오늘도 신나게 출발합니다. 뻥뻥. 안녕하세요, 리포터 곽수단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청주에 나와 있는데요. 청주에 온 이유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주 난감한 상황이죠. 하수구 막힘 사고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분들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과연 오늘 하수구 막힘 사고 뻥 뚫리게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분들을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가시죠. 출발! 충북 청원의 한 가정집. 급한 연락을 받고 한 걸음에 달려갔는데요. 이야, 안녕하세요. 네. 아니, 표정 왜 이렇게 안 좋으세요? 저희 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주부님을 속상하게 만든 주범은 바로 답답하게 꽉 막혀버린 욕실 배수로. 이유는 딱히 모르시고요? 그러게요. 아무리 빼보려고 해도 잘 안 빠지고 물만 계속 더 차오르는 거예요. 나 홀로 생활 5년 차. 웬만한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자부하는 제가 나서봤지만 실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수구 전문가 오세원 오대성 부자 등장. 뻥 막힌 배수로를 잠시 살펴보는가 싶더니 바로 문제점을 찾아내는데요. 머리카락이 70~80%고 장난감 그리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틀니가 있습니다. 대체 누가 널 막히게 한 거니? 1차적으로 수세미가 먼저 들어가서 막았는데 머리카락 같은 게 그 위에 이렇게 얹히게 되는. 전문가의 손길이 닿자 거짓말처럼 첫 번째 사건 시원하게 해결. 두 번째 목적지는 주상 복합상가. 지하 주차장에 나타난 이 트럭의 정체는 과연 뭘까요? 하수구를 전문적으로 뚫는 차입니다. 전동 스프링에 고압 펌프 그리고 긴 호스까지 막힌 하수구를 거침없이 뚫을 수 있는 최적의 장비가 탑재된 고압 준설 트럭인데요. 1층 상가 지역에서 그 물을 쓰면 역류하는 현상이 있어서 저희가 해결해드리러 왔습니다.
주로 지하 주차장 천정 높이에 설치되어 있는 하수도 배관. 그런데 배관 종류가 다양합니다. 빨간색은 수박이고 가스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아요. 대부분 그 회색관으로 되어 있는 게 하수관, 오수관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높이 설치된 배관을 뚫거나 청소하기 위해서 대형 사다리 동원은 필수. 하수관의 조그만 구멍 안으로 전용 내시경을 넣어 원인을 진단하는데요. 내시경 렌즈를 통해 이물질의 양과 위치를 확인한 후 작업 방법과 장비를 결정합니다.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고 코를 찌르는 듯 역한 냄새가 풍겨오는데요. 아니 이거 무슨 냄새예요? 요 손에 있는 거 있잖아요. 음식장이나 뭐 설거지를 한 과정에서 이런 관에 침체가 돼 있어갖고 그 달라붙어서 물이 정지돼 있는 상태니까 이게 냄새가 역해지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할 때는 냄새가 역해졌지만 지금은 매일 일상이 이러기 때문에 참을만 합니다. 특수 장비가 등장하고 고함 넣어주세요. 네, 쏠게요. 하수관에 호스를 넣고 스위치를 작동하면 높은 압력의 물이 배관 내부를 말끔하게 세척해 주는데요. 천천히 미세하게 반복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만 안에 있는 벽에 붙어 있는 슬러지나 기타 이물질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화학약품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자연적인 세척 방법만을 고집한다는데요. 작업 후 결과 확인은 필수. 확실히 달라진 배관 보이시나요? 정말 깨끗해졌죠? 하수관 청소를 어느 주기로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네, 겨울 되면은 응고가 되면서 이렇게 막히는 현상이 많거든요. 그래서 겨울 오기 직전에 한 11월쯤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동한 곳은 상가방, 맨홀. 아니 저희 끝난 줄 알았는데 여기 또 뭐 하는 거예요? 똑같은 데 같은데? 똑같은 건물인데 여기가 최종적으로 그 나가는 하수구 맨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청소를 한번 해야지 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했던가요? 맨홀 뚜껑을 열자 배관을 막았던 오물들이 가득했는데요. 들어가서 저 안에 있는 걸 꺼내고 해야지 되니까 들어가게 됩니다. 에? 아니 여기를 진짜로 들어가신다고요? 예. 야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땐 리얼 극한 직업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힘이 들었는데요. 몸을 사리지 않는 직업 정신에 감탄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아까랑 전혀 차원이 다르게 찌꺼기가 하나도 없어졌어요. 맨홀까지 깨끗하게 마무리! 제 속까지 뻥 뚫리는 기분이었는데요. 아주 깨끗해지고 하는 거 봤을 적에 아주 마음이 내 뱃은 장 속에 있는 청소를 다 한 것 같아가지고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네, 고생했어요. 아들아 사랑해. 네. 여기서 잠깐! 전문가가 알려주는 생활하수구 막힘 사고 예방 꿀팁! 첫 번째, 하수구를 막을 만한 물질들이 흘러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이 기본! 두 번째, Y자형 배관의 호스 밑면이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해주면 오래도록 막히지 않고 쑥 잘 내려간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하수구! 자, 이번에는요, 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갈 만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본인 스스로 학습하고 평가까지 하는 자기주도 학습이 요즘 뜨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환경과학을 접목한 체험 캠프까지 열렸다고 합니다. 어떤 건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자기주도 학습이 뜨고 있다. 자기 스스로 학습 계획과 목표를 세워 공부하고 평가까지 하는 자기주도 학습. 이건 직접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오래 남을 것 같아요. 자기주도적 환경체험 학습을 위한 미래인재 환경과학 캠프. 김현욱의 부모님 꼭 봐주세요. 파이팅! 감사합니다. 신나고 즐거웠던 그 현장 지금 만나봅니다. 서울의 한 유스 호스텔. 한 줌 가득 들고 하나둘 모여드는 학생들. 짐 크기 보아하니 어디 멀리서 왔나 봐요. 마산에서 왔어요. 지내요. 여기는 왜 온 거예요? 환경교육 캠프 왔어요.
전국에서 신청한 2천여 명의 초등학생 중 선발된 40명의 참가자들. 그동안 심각하고 어렵게만 다뤄졌던 지구 환경 문제들을 조금 더 쉽고 친근하게 풀어보며 환경 명제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체험 캠프인데요. 학생들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지구온난화 확산 방지와 같은 활동에도 큰 도움이 되고요. 또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 문제와 같은 그런 경제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학생 스스로가 또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지만 아무도 쉽게 하지 않는 생활 속 작은 실천들. 지난 8월부터 시작한 환경일기 워크북을 통해 자기주도적 환경학습을 선행해 왔는데요. 일정별로 제시되는 에너지 절약 활동을 수행하고 그 절감 효과를 직접 기록하며 체감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환경일기 쓰면서 뭐가 많이 좋았어요? 전기세가 줄었어요. 전기세가 줄었어요? 네. 환경이 뭐 하찮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4학년 때는 환경을 배우면서 더 중요성을 알게 됐어요. 본격적으로 시작된 환경 캠프. 그런데 뭔가 낙서하듯 그림을 그리며 열띤 토론을 나누는 모습인데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요? 태양열판을 이용해서 자동차를 도면부터 디자인, 만들기까지 자동차 전문가가 된 듯 어느 때보다 진지한 참가자들. 자율운전 시스템이 있는 미래형 총알 모양을 닮은 차를 만들 거예요. 기름이나 건전지를 사용한 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가기 때문에 환경을 고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별판만 붙여주면 태양광 자동차 완성! 각자의 개성과 아이디어를 살린 자동차들을 직접 설명해보는 시간도 이어졌는데요. 1등이 되고 싶다는 의지와 열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1 모양이 있습니다. 지별판에 빛을 비추자 빠르게 움직이는 태양광 자동차. 모두가 신기한 와중에 차가 엄청 빨리 움직이는데 뒤로 가고 있습니다, 올해가. 어디가 잘못된 걸까요? 우리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모르고 뒤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요, 저희는 괜찮아요. 왜냐면 자동차의 기본은 후진이란 말이에요. 후진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엄마, 나 방송 나왔어. 어머님, 예쁜 딸 보고 계시죠? 그리고 정전기 발생 원리를 알아보고 건전지를 만들어보는 시간. 놀이하듯 즐기며 하나 둘 배워가는데요. 나만의 에코백을 직접 만들고 뽐내보면서 자연과 환경의 소중함을 다시금 새겨봅니다. 학생들이 누군가로부터 전해 듣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학생 스스로가 직접 만져도 보고 만들어도 보는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직접적인 교육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특별 강의 시간. 저는 공부시보다 더 무서운 공부의 헌신이 되겠습니다. 듣기를 연습하겠다고 하면 받아쓰기 연습하셔야 됩니다. 받아쓰기 한다는 건 뭐야? 100% 듣기를 해야 돼요. 공부 비법 노하우 전수회 폭풍 공감. 완벽 집중. 1등이 하는 방법을 정해놓고 모든 아이들이 그걸 따라하는 게 아니고 내가 효율적으로 공부하려면 1등이 아니라 내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나가는, 그래서 그걸 찾도록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을 알려주고 시행착오 끝에 내 걸 쟁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공부법의 요체인 것 같습니다. 원래 공부 못했는데 공부 잘하는 방법 알아서 일단은 한번 해봐야겠어요, 진짜. 옛날에는 못 지킬 것 같다고 남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캠프 와서 해보니까 내가 작은 것 하나라도 해서 지킬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는 환경문화 지구야! 네,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김현욱의 굿모닝. 현재 시각 8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매일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날씨 꼭 확인하시죠.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상암동 채널A DDMC 앞에 나가 있습니다. 유엔 씨, 날씨 전해주세요. 네, 야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요, 어제보다는 기온이 올라서 상대적으로 온화한 출근길을 보이고 있지만요, 그래도 춥기는 춥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서울이 1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동안에는 9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한 수준 보이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 예보되어 있으니까요, 호흡기 관리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는 아침 기온이 전국 대부분 영하권 추위를 보였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 온화한 출근길을 보이겠습니다. 서울이 1도, 어제 1도까지 내려갔던 강릉은 8도까지 오르면서 전국이 대체로 평년 기온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높습니다. 다만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영서 중북부에는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 새벽에는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남부, 충남 해안까지 확대되겠습니다. 대기가 건조한 상태에서 비가 내리는 시간도 짧아서 비의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대기 정체로 인해서 오전에 미세먼지 나쁨으로 예보돼 있습니다. 차차 보통 수준 회복하겠지만 밤부터는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전에는 맑겠지만 오후부터 전국에 구름이 들어서겠고요. 오후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서울이 1도, 대구 3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이 9도, 부산이 17도까지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온난한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오면서 평년과 비슷한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내일부터 북서쪽에서 유입되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이후 모레부터는요, 주말까지 특별한 비나 눈 소식 없이 영하권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네, 겨울철 옷관리법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니트 관리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니트는요, 이 본디 먼지를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어서 보풀이 생기기 쉬운데요. 이 보풀은 니트의 통기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즉시 제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 분무기로 니트에 물을 뿌린 다음에요, 일회용 면도기로 살살 긁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칫솔로 싹 쓸어주시면 보풀이 완벽하게 제거가 됩니다. 또 두꺼운 니트들은 이 습기가 생기기 마련인데요. 잘 개어서 보관할 때 이 니트들 사이에 신문지 한 장을 싹 넣어주시면 겨울 내내 뽀송한 니트 입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니트 잘 보관하시고 포근한 니트 입고 행복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 DDMC에서 날씨 알아들었습니다. 자, 생방송으로 함께했습니다. 김윤욱의 굿모닝. 오늘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많이 전해드렸는데 정보를 전해드리고 나면 꼭 이것들을 실천해 주십사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맞아요. 실천이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또 어느덧 11월도 3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그러네요. 여러분들 하루하루 보다 알차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내일 아침도 7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11월 28일 생방송 김윤욱의 굿모닝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화요일 아침도 역시 변함없이 굿모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